아마 일본은 물론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오래된 떡밥이 바로 일본 대지진 관련 전망일 겁니다. 최근에도 몇 번이나 일본에서 작지 않은 여러 지진들이 찾아오며 그때마다 이제 곧 초대형 지진이 올 것이라며 수많은 전망들이 쏟아졌었는데 결국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런 대규모 지진은 오지 않았고 또 후지산도 폭발하지 않으며 다시금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그 지진 관련 생각은 잊은 채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반박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모두가 지난 20년 동안 우려하고 있던 바로 그 초대형 지진이 근 시일 내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근 일본은 계속 이 대지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이 가장 앞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다들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다는 지진은 지난 약 1500년 사이 일본이 겪은 그 모든 지진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게다가 그게 또 수도인 도쿄를 중심으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름도 도쿄 수도 낙하 지진이라고 불리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피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긴장이 되는 경우입니다. 일단 오늘의 메인 이야기는 무려 일본의 한 만화가가 그린 작품인 내가 본 미래에 등장한 초대형 재난 관련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는 물론이고 이미 지상파 서프라이즈에서도 다루었을 정도로 이제는 거의 국물도 안 나올 정도의 사고일 정도로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하지만 그 내용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또 정확해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여기 한번 그 내용 가장 최신 소식까지 더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2025년 7월 5일 그것도 시간까지 정확하게 새벽 4시 18분에 나라가 사라집니다. 정확히는 엄청난 규모의 대지진이 급작스럽게 찾아와 국토가 거의 절반으로 부러져 버리고 또 수많은 곳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면서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타츠키 료라는 이름의 일본 작가는 1954년생으로 요코하마에 거주 중인 일본인입니다. 그는 지난 1999년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하게도 같은 해인 1999년 만화가로서 돌연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이 책은 출간 당시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2011년 3월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최대 20m짜리 대형 쓰나미가 몰려와 원전이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며 갑자기 엄청나게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후 또 2020년이 되자 그가 책에서 2019년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 전 세계를 휩쓴 후 2020년 4월에 정점을 찍고 사라진다는 그 예언 또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물론 이후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게 된 좀 신기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바로 2025년 7월에 찾아온다는 일본 대지진입니다. 그 예언은 작가가 꿈에서 본 것을 토대로 그 장면 그대로 책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최근 같은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날짜까지 확실하게 보인다. 그 재앙이 일어나는 때는 2025년 7월이다. 내가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구글 어스 세계 지도로 일본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025년 7월 5일 새벽 갑자기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거대한 해저 화산이 폭발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대만과 홍콩 그리고 일본 쪽으로 번져갔고 일본 곳곳에서는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으며 또 해안가에서는 2011년 동일본 지진 당시 목격되었던 그 쓰나미보다도 3배나 큰 초대형 파도가 일본을 뒤덮어버리면서 일본 열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그리고 이때 후지산도 함께 폭발하게 되는데 대신 그 후지산 폭발의 여파는 이 지진의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다고 남겼습니다. 이게 그가 전하는 2025년 7월 5일 일본에게 닥친다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과 5일 전 일본 전체를 초긴장하게 만든 커다란 지진이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도는 6.9였고 심해 30km 지점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바다는 물론이고 지상에서도 진도 5 이상의 흔들림이 느껴졌을 정도로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또 작년 8월 8일에도 같은 지역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짜리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때 일본은 일본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난카이
특히 해곡 지진 주의 경보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 경보는 무려 일주일이나 유지가 되며 일본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발생한 지진 때문에 지금 일본은 매우 긴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쪽 소식을 전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지금 그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또 과학을 토대로 한 근거 있는 추정과 판단을 해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에 대해 다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끝도 없이 넓디 넓은 우주에서 이 조그만 행성 밖으로도 최근에서야 이제 막 조금씩 탐사를 나갈 정도에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왜 여기에 태어났으며 분명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기는 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고작 6,000년밖에 안 됐다는 인류 문명인데 지구 곳곳에서는 수십만 년 전에 만들어진 최첨단 고도의 문명 흔적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그런 건 아예 그냥 미스테리라고 치부해버리고 손도 못 댈 정도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치나 비밀에 대해 아는 것보다는 아직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무속이나 점 같은 게 또 무조건 맞다. 그런 걸 좀 알아봐야 한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 만물이 움직이는 더 큰 원칙이 분명 있기는 하겠지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현자들은 100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정도로 정말 귀하고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 작가가 만화 작품으로 자신이 꿈에서 본 일본의 미래에 대해 기록한 예언의 경우 아주 당연히 그런 예언이 허무맹랑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한편 그는 이미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의 출현에 대해 정확히 예측을 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는 2025년 7월 5일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 그의 이번 예언은 어쩌면 그 정확도가 매우 높고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올 여름 전 세계가 실제로 목격하게 될 일본의 실제 미래의 모습일 확률도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다가 또 이 지진이라는 건 큰 지진이 오기 전에 그 전조가 되는 중간급 지진들이 연속해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최근 5년만 봐도 2019년 야마가타현 해역에서 진도 6.7짜리 지진이 왔었고 2020년에는 후쿠시마현 해역에서 진도 7.1짜리 2021년에는 도호쿠 지방에서 진도 6.9짜리 2022년에는 다시 후쿠시마 지역에서 진도 무려 7.4짜리가 그리고 2023년에는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서 진도 6.5짜리 지진이 왔었으며 바로 작년인 2024년에도 8월 8일 휴가나다 지진과 8월 10일 홋카이도 해역 지진이 각각 진도 7.6과 7.1의 규모로 찾아온 후 2025년 올해 초에도 이미 진도 6.9짜리 강진이 바다와 내륙을 강타하는 등 그 빈도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고 또 그 강도 또한 무려 진도 7 전후를 오가는 수준으로 뭔가 꾸준하게 강한 것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단지 그냥 저 먼 해역에서만 지진이 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내륙에서도 건물이 무너지는 등과 같이 실제적인 지진 피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몹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다가 일본에 있는 일본의 지진 학자들 또한 대략 특히 한 5년 전부터 이제는 언제든 그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초대형 난카이 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이미 그 발생 한계 시점이 넘었다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거기다 더해 앞서 함께 살펴본 소름 끼치는 예언까지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올해는 정말 각별하게 지진 피해 대비를 해야 할 듯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특히 이번 여름에는 우리 한국 관광객 분들의 경우 가급적이면 그 시기 일본으로 가는 여행들은 미루거나 아예 삼가하시고 이왕이면 우리 지방의 다른 곳을 찾아 방문을 하는 등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도 이런 시기에는 현명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빌 게이츠는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건 다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런 그가 먹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외에 옛날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는 교육이라는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 그러니까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또는 더 나은 관점을 얻게 됨으로써 꼭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풍요롭고 성공적, 그리고 행복한 삶을 반드시 자기 손으로 일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말처럼 가난하게 태어난 건 절대로 본인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본인 잘못이라는, 뭐 그게 맞는 말 같기는 하더라도 한때 세계 1위 억만장자에게 듣기에는 다소 좀 논란스러운 말도 남겼는데, 아무튼 그만큼 그는 삶의 성공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과 효용성, 그리고 우리 시대 너무도 풍요롭게 제공되고 있는 배움의 기회에 대해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꼽는 어떤 학교가 있습니다. 자신이 나온 하버드대도 아니고 예일대도 아니며 스탠포드대도 아닙니다. 바로 칸 아카데미라고 하는 온라인 학교입니다. 이 영상은 이 칸 아카데미에 대해 홍보하는 게 아닌 그 학교의 설립자가 쓴 책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이지만, 진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서 제발 이 칸 아카데미에 대해 알아보라고, 특히 집에 초딩이든 대학생이든 학생이 있는 집이라면 꼭꼭 알아보시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알리고 싶을 정도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칸 아카데미 이따 영상 다 보신 후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바로 이 칸 아카데미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학교이며 장차 이 학교가 세계인들의 교육 수준 전체를 끌어올리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그건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칸 아카데미는 무료입니다. 완전 무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모든 것이 무료인 온라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공짜이지만 그렇다고 막 잘 나오지도 않는 볼펜 들고 와서 30만 원 받고 짜증내며 변호해주는 어느 국선 변호사처럼 그 서비스 수준도 형편없는 게 아니라 그 정반대, 즉 세계 최고 인공지능 회사인 챗 GPT의 아버지인 오픈 AI가 자기들 그 챗 GPT를 출시하기도 전에 첫 번째로 찾아가 협업을 진행한 회사가 바로 이 칸 아카데미입니다. 그리고 그 챗 GPT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가정교사 프로그램까지 개발해서 그것 역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칸 아카데미입니다. 참고로 이 칸 아카데미는 한국어로도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살만 칸으로 여기 이 아저씨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MIT에서 무려 3개의 전공, 수학, 전기공학,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후 석사까지 마치고 이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까지 딴 진짜 짜증날 정도로 똑똑한 엄청난 엘리트인데, 그런 그는 당연히 졸업 후에 월스트리트로 가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금융인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어린 조카가 학교에서 수학 때문에 힘들어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멀리 있던 그는 온라인으로 여러 수학 강의를 만들어 조카에게 보내주어 크게 도움을 주었는데, 이게 너무 효과가 있다 보니 처음에는 조카 1명뿐이었던 것이 이후 그 친구들 10명으로 된 그룹 과외가 되어버려 그들을 위해 이제 정기적으로 과외를 해주는 게 되어버린 다음, 나중에 그의 수업을 원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지자 아예 웹사이트를 만들어 자신의 수학 개인 교습 수업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칸 아카데미의 출발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40개 언어로 대략 1억 5천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하며 또 가장 압도적인 교육 퀄리티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 칸 아카데미입니다. 그는 자신의 도움이 여러모로 크게 부족한 학교 공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전 세계 수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넘어 아예 학교조차 없는 아프리카나 일부 동남아 국가들의 아이들에게도 고품질의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 엄청난 연봉을 제공해주던 벤처 캐피탈 회사를 진짜 쿨하게 사표를 던지고는 이 멋진 사업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멋진 도전은 처음에는 그 의미도 너무 훌륭하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의욕이 넘쳤지만, 이게 또 사업이다 보니 데이터 구축 비용에다 늘어나는 직원들 월급까지 결국 돈 문제 때문에 회사가 이 멋진 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까지 몰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갑자기 주변에서 돈 좀 있는 아저씨들이 내가 서로 돕겠다며 손을 내미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빌 게이츠였습니다. 네, 이 아저씨가 등장했으면 이제 돈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듯
당시에는 아직 제품을 출시하기 전이라 아무도 몰랐던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회사 오픈AI도 돕고 싶다며 손을 내미는 등 그렇게 삽시간에 미국 최고의 부자들과 최고의 테크 회사들이 칸 아카데미에게 힘을 보태며 오늘날 이 칸 아카데미는 세계 최고의 테크 회사들조차 경쟁이 힘들 정도의 정말 최고 수준의 명품 교육 프로그램들을 갖추어 그걸 모두 돈 걱정 없이 완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 오픈 AI의 챗 GTP의 도움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개인 교사의 존재가 압권인데 이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살만 칸의 책 역시 다가오는 근미래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AI의 기술의 장점을 활용해서 더 편하고 쉽게 하지만 더 빠르고 뛰어나게 자신의 교육 성과를 높일 수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그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게 칸 아카데미의 한국어 버전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이는 건 일부인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들이 빠짐없이 모두 있고 그 수업들 하나하나 전 세계 최고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만들어 너무 배우기도 쉽고 또 마치 게임처럼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특히 컴퓨터 코딩을 배우고 싶으면 이게 또 살만 칸의 전문 분야이기도 해서 본인이 학생이든 아니면 40대 아저씨든 간에 컴퓨터와 공부할 시간 그리고 약간의 의지력만 있으면 돈 내고 어디 학원 가서 배우지 않아도 자기 방 책상에서 무료로 전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들이 가르쳐주는 코딩 개인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앞서 말한 그 인공지능 개인 교사는 수업의 모든 단계마다 마치 그 선생님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도움을 주는데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인공지능 개인 교사의 이름은 바로 칸미고입니다. 여기 학생이 수학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자 굉장히 알기 쉽게 즉각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다음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이 수학 말고 축구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영리한 칸미고 선생님은 학생이 원하는 축구 이야기에 지금 공부 중인 그 수학 이야기를 대입해서 수업을 이어갑니다. 이번엔 문학 수업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지 그냥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위대한 개츠비를 읽다가 어째서 주인공 개츠비가 강 건너 그린 라이트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묻자 놀랍게도 칸미고는 자신이 직접 개츠비가 되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학생에게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어린 학생이 칸미고와 함께 소설을 쓰는 과정인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학생과 뛰어난 작가 선생님이 함께 서로 대화하며 소설을 써내려 가는 것처럼 글을 쓸 수도 있으며 앞서 학생이 소설 속 주인공인 개츠비와 대화를 나눴듯이 또 역사 공부를 할 때에는 이렇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직접 등장해서 학생에게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설명해주며 또 학생이 내일 시험을 앞두고 너무 긴장돼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지혜롭게 마치 최고의 교육 전문가 또는 정신과 선생님처럼 아이들의 멘탈도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칸미고는 단지 학생에게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학생 외에도 학부모를 위한 기능이 있는데 학부모들 역시 칸미고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듯 칸미고는 개인 교습이나 행동 심리학적 조언을 넘어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검증된 양질의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에 지친 부모들이 평정심을 회복하고 더 현명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건 양날의 검처럼 좋고 편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해롭고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이 칸 아카데미는 인터넷과 인공지능이라는 두 가지 기술로 인해 우리 사회와 개인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최상위에 있는 기술의 축복 같은 선물로 모쪼록 많은 분들께서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집에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어 수백 수천만 원을 줘도 가질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 교사를 모두 무료로 마음껏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살만 칸이 쓴 이 책의 경우 어떻게 처음 이 칸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 칸 아카데미를 최대치까지 알뜰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너무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 마치 칸 아카데미 사용 가이드 같은 책이기 때문에 칸 아카데미를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의 책 또한 꼭 함께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공부는 학교를 졸업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만 끝나는 마치 먹고 숨쉬는 것처럼 우리 생존과 행복에 있어 핵심
핵심이 되는 활동이자 동시에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언제든 독서와 공부를 통해 새롭게 배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 정말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면서 지겹도록 들었던 그 고리타분한 공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은 잊으시고 대신 나를 강하게 더 지혜롭고 영리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공부를 찾아 내가 몇 살이든 다시 또 성장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머리도 좀 식힐 겸 잠시 요즘 새로 속속 등장하고 있는 최첨단 드론 무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존 전차나 전투기 또는 미사일 같은 게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조그만 드론들이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흔한 형태의 드론입니다. 서양에서는 이걸 카미카제 공격 드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자폭 드론 또는 자살 드론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략 100만원 정도 하는 그냥 일반 중국산 장난감 드론에다가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RPG 탄두 같은 폭발물을 테이프나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켜 제작한 형태입니다. 게다가 또 한 대에 약 100만원도 하지 않는 이런 드론 한두 개면 무려 대당 50억원짜리 러시아 전차들도 쉽게 날려버릴 수 있어 무엇보다 그 가성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이런 드론들이 약 50만 대 이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작은 날개 달린 킬러 로봇들이 무려 50만 대나 그쪽 하늘에는 날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의 압도적인 경제성과 그 전략적 효용성을 발견한 것이 아마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발견일 텐데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난 3년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전 세계 수많은 방산 기업들은 이런 소형 드론 무기를 개발하는데 지금 앞다투어 경쟁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풀리고 있는 2세대 드론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건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자폭 드론인데 그 용도에 따라 50cm짜리 미니형 스위치 블레이드 300이 있고 1.3m짜리 대형 600짜리도 있습니다. 강철로 만든 거대한 잠자리처럼 생긴 몸통 머리 부분에 초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앞뒤 날개가 원래는 접혀져 있는 형태로 아무 데서나 마치 박격포를 발사하듯 간단하게 하늘로 퐁 하고 발사를 하면 날개가 펼쳐지며 날기 시작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자폭하는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박격포는 그냥 포물선만 그리며 날아갔고 미사일 역시 직선을 이루며 날아갔을 뿐인데 이제는 이 소형 미사일들이 날개와 두뇌가 생겨 목표를 직접 찾아가 정확히 타격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참고로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폭 드론의 효용성이 크게 유명해지기 한참 전인 무려 2010년부터 미국에 의해 조용히 사용되기 시작해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투에서 조용히 활약했던 무기로 요즘 등장하는 드론 무기들의 할아버지쯤 되는 원조 자폭 드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무기를 개발해 놓으면 아주 골치 아프고 기분도 더러운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중국에서 그걸 바로 베낀다는 점입니다. 남을 베끼는 부끄러운 행위에 그 어떤 제약도 없는 정말 신비로운 재능을 가진 중국은 최근 이 스위치 블레이드와 사실상 똑같이 생긴 드론인 CH-901을 공개했습니다. 생긴 것은 물론 그 기능이나 성능도 뭐 그냥 아예 갖다 찍어낸 것처럼 기존의 스위치 블레이드와 사실 거의 똑같고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더해 중국만의 고유한 전쟁 방식 바로 실력보다는 대가리수로 압도하려는 전매특허 인해 전술 전략을 도입해 미국처럼 한 번에 한 대씩 퐁 하고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12개짜리 드론 박스를 만들어 쏘아대거나 이것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이렇게 아예 거의 50발을 한꺼번에 쏠 수 있는 트럭도 만들어 운용합니다. 중국은 또 얼마 전 미국의 F-35를 그대로 베낀 오직 그들 눈에만 보이지 않는 신비한 중국 스텔스기도 공개를 했는데 그 전투기는 심지어 그 이름마저 미국의 F-35를 그대로 따라해서 J-35라고 지었습니다. 이번에 볼 드론은 진짜 끝내주는 물건입니다. 이제 막 개발이 완료되어 올해 말 미군에게 최초 500대가 전달될 예정인 진짜 따끈따끈한 최신식 미래 드론 무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사는
일단은 그냥 바닥에 놓아두면 혼자서 수직으로 날아오르며 비행을 시작하는데 그 이름은 로드러너입니다. 이 로드러너 미사일이 무서운 이유는 이게 대략 1m가 조금 넘는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펠러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사일처럼 고체 원료를 태우며 날아가는 게 아니라 무려 최신식 제트 추진 방식으로 날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초소형 제트기인 셈입니다. 이 로드러너는 거의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는 데다 항공기의 민첩성과 다재다능함까지 결합된 최고로 혁신적인 무기로 주목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 다른 드론들이 땅에 있는 전차들을 공격하는 데 반해 이 로드러너는 그 육상 무기 공격은 당근이고 무려 날아오는 전투기를 상대로 한 자폭 드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로드러너의 대당 가격은 현재 약 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언뜻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최신형 F-15EX가 약 1,100억 원, 우리 KF-21의 조상님인 F-22가 2,000억 원, 또 그 랩터의 보급형인 F-35가 1,300억 원 정도 하는데, 잘 운영만 한다면 이 6억 원짜리 로드러너 한 대로 무려 그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로드러너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최초 선보이며 세상을 놀라게 한 그 똑같은 로켓 회수 기술을 사용하여 적을 격추시키지 못했을 경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전하게 다시 기지로 복귀하여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드러너를 만든 회사는 바로 엔드릴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최첨단 방산 기업으로 특히 AI와 최신 무기 기술을 결합한 신종 드론들을 쏟아내며 미 국방부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놓은 또 다른 드론이자 미군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모두 대체해 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엔드릴의 M100 드론입니다. 이거 생긴 건 로켓 미사일처럼 보이는데 드론입니다. 미군의 적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헬파이어 미사일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로 주로 아파치 같은 공격용 헬기에서 쏘는 것으로 단 한 방으로 아무리 두꺼운 장갑을 가진 전차라도 그 뚜껑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크게 피해를 입히는, 그래서 그 이름도 바로 지옥불인 무서운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헬파이어는 무려 1984년 운용이 시작된 무기로 지금 벌써 은퇴하실 시기가 한참 지난 할아버지 무기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대체품이 없고 또 이 할아버지가 아직도 전투력이 쌩쌩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분야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헬파이어는 사거리가 최대 11km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에 64기가짜리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그 많은 저장 공간을 다 어디에 쓰려고 하냐고 놀랬던 것만큼 이것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긴 사거리로 평가되어 헬파이어가 가진 최대 강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형 M100 드론의 경우 그 헬파이어보다 사거리가 무려 20배나 깁니다. 즉 이건 무려 222km를 날아가 적을 공격합니다. 서울에서 쏘면 대구까지의 거리가 약 230km니까 그 정도 멀리 있는 적을 드론이 혼자 날아가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사시대에 개발된 고체 원료를 사용하는 헬파이어와는 달리 소형 터보 제트 엔진을 사용해 고아음속에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여 일단 어마어마하게 빠르며, 또 이건 조립식으로 운반되어 아주 간단한 도구 몇 가지만 있으면 별다른 훈련 없이도 누구든 현장에서 즉시 조립하여 사용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구조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강점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도 현재 헬파이어의 대략 절반밖에 되지 않아 현재 미군이 엄청나게 군침을 흘리고 있는 무기가 바로 이 M100입니다. 다음 드론은 엔드릴이라는 회사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이자 아마 미래에는 전 세계 군대에서 거의 다 사용하게 될 다목적 드론이 바로 이거 고스트입니다. 이건 혼자 알아서 움직이는 완전 인공지능 자율 드론입니다. 이 고스트는 최초 큰 임무 목표만 지정해주면 이후부터는 사람의 수동 조작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경로 계획부터 목표 식별 외 촬영과 데이터 분석 등 모든 임무를 그냥 혼자서 수행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고스트는 혼자도 작전할 수 있지만 한 대당 작전 반경이 최대 20km이기 때문에 수십 대를 적진 위에 띄워놓고 작전하면 마치 우리 스타크래프트 할 때 블랙십 월 치트키 썼을 때처럼 적 지역을 그냥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듯 훤히 다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AES-256 암호화 기술로 해킹도 불가능한 데다 이런 정찰 임무 외에도 전차전의 경우 공격 임무를 받아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능력이
능력까지 가지고 있고 공격형으로 옵션을 개조할 경우 여기다가 소형 미사일을 장착해서 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사실 이런 걸 적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엄청 아파오고 당장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무기입니다. 아마 미래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전장에 직접 나가 싸우는 대신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드론들이 대신 나가 서로 전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첨단 기술을 더 많이 가진 나라가 AI 방산 산업에서도 앞서고 또 그 군사력 또한 더 막강할 것 같은데, 전 세계 재래식 무기 전쟁과 산업에 있어 요즘은 사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이며, 게다가 또 최첨단 기술 외 반도체와 배터리에서도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도 다시 한번 군사 드론 산업에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방산 분야에서의 세계 최고 우위만큼은 앞으로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관련 산업들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에 빠르게 박차를 가해서 그 미래 드론 산업에서도 꼭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최강의 위치를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 사람 마음이고, 또 그 사람들이 단결하면 못 해낼 것이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바로 한국이 또 한국하고 있다. 욕과 칭찬 그 어느 방향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이 오묘한 말의 의미는 바로 극한의 칭찬입니다. 세계인들은 이제 한국 때문에 놀라는 일이 너무 익숙하고, 게다가 또 그 놀라는 분야 또한 옛날에는 단순히 경제 성장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후발주자로 뛰어든 다음 뜬금없이 순식간에 그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 아니면 올림픽, 특히 양궁 같은 종목에서 이게 현대 과학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 외, 이제부터 소개할 한 번도 아닌 몇 번의 연이은 사건들 때문에 이제 이 한국인들은 이 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살짝 외계인 같은 사람들로 취급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그런 자신들이 너무 익숙해서 본인들이 얼마나 이상할 정도로 독특한 사람들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스스로가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한국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들을 듣고도 우리가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평범한 지구인인지, 아니면 마치 외계에서 온 종족처럼 뛰어나고 멋지며 대단한 잠재력을 품고 사는 괴물 종족인지 한번 스스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잊을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괴력은 바로 국난 극복입니다. 네, 우리에겐 스타크래프트라는 유구한 역사의 민속놀이가 있습니다만, 이 국난 극복 취미는 무려 그 역사가 500년 전으로 거슬러가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 런족께서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속 200km의 속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북으로 날아가셨고, 또 한양에서는 임진왜란 최고의 외장수였던 하지메 사토루가 권율 장군에게 빠따를 맞으며 혼나던 차, 지구 전쟁사에 다시 없을 사기캐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막아 적을 오도 가도 못하게 한 상황에서 그 국난을 극복한 것은 평소 나라가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이게 나라에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 갑자기 모두 동시에 가슴에 무슨 스위치라도 켜지며 어떤 단결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무서운 로봇들처럼 단결해 그 악을 나라에서 물리쳐버리는,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아니면 너무 춥거나 배가 고플 때마다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 우리나라의 그 불사조 민초들의 단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시간이 흘러 1962년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불과 약 10년 전까지 서로 편을 갈라 크게 한판 싸우는 바람에 전 국토의 97%가 그냥 사막 수준의 폐허로 변해버렸는데, 그때 전국 곳곳의 우리나라의 모든 산들 역시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이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도 머리를 다시 기르는 게 정말 어렵지만 그 많은 산에 다시 나무가 자라도록 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 그래서 시도조차 엄두도 낼 수 없는, 말하자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한국인들은 갑자기 1982년까지 그 민둥산을 전부 다 빼곡히 나무로 덮어버리겠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는 온 국민이 함께 주말마다 가족과 산으로 가 나무를 심었고, 또 식목일에는 전 국민이 함께 모여 대대적인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면서 원래 목표보다도 4년이나 빠른 1978년에 실제로 전 국토의 민둥산 모두를 다시 빼곡히 나무로 덮는 그 말도 안 되는 작업을 해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전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된 이후 그 모든 곳을 다시 빽빽하게 원상복구 시켜놓은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단 16년 만에. 그때 레스터 브라운이라고 아주 유명한 환경 분야 세계적 저술가가 있었는데, 그는 2008년 출간한 자신의 책 플랜 B 2.0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일이자 세계 역사에서 유일한 정말 믿기 힘든 케이스라며 극찬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작 이 정도로 아직 칭찬하기는 이릅니다. 그런 우리 민족에게 1997년에 다시금 국난이 찾아옵니다. 바로 돈 때문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참고로 그리스 같은 나라는 지금까지 무려 5번이나 부도가 났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한번 나라가 부도가 나면 정말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노르웨이처럼 갑자기 앞바다에서 엄청나게 큰 유전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걸 극복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또 국민들 역시 나라가 부도가 나면 그 주인만 외국 또는 IMF 등으로 바뀔 뿐 자기들이 사는 것은 그리 큰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국토를 자기 몸뚱이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의 창고를 자기 집 쌀통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상한 한국인들은 나라가 부도가 나며 웬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주인 행세하며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금 위기에 빠진 나라를 당장 구해야 한다며 다들 자기 집에 고이 숨겨놓았던 금덩이를 들고 나와 골목마다 긴 줄을 만들어 서서는, 잘 생각해보면 그 이름도 정말 생소하기 이를 데 없는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해서는 세계 최고 경제 전문가들이 빨라야 20년은 걸릴 것이라던 외채 상환을 불과 3년 8개월 만에 해치워버렸고, 이때 이 황당한 광경을 지켜보았던 해외의 수많은 투자자들은 이게 비록 얼마 전까지는 부도가 났던 나라였지만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싸우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라면 이런 나라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이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해외 투자들이 쏟아져 들어와 당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빨리 회복한 것을 넘어 다들 알다시피 그 2000년부터 이후 약 2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이건 마치 웬 중소기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자 거기에 일하던 직원들, 운전사, 그리고 경비원 아저씨까지 갑자기 자기 집에 있던 물건들 당근에 내놓아 십시일반 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단 일주일 만에 그 빚을 다 갚아버린 것과 비슷한데, 누구라도 그런 회사라면 그 직원들 때문에 돈 싸들고 가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이 정도에서 우리에게 너무 감동하거나 놀란다면 우리 섭섭합니다. 이번엔 2002년 월드컵입니다. 이건 위기는 아니지만 아마 세계인들이 정말 크게 놀랐던 대사건이자 이 한국인들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인지를 세계가 처음으로 제대로 목격한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50년이 넘도록 월드컵 본선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던 그런 나라가 갑자기 이탈리아부터 스페인까지 그때 쟁쟁한 우승 후보였던 팀들을 모두 집으로 비행기 태워 보내더니 무려 월드컵 4위라는,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세계 4위를 했던 것 이상으로 세계인들을 놀래켰는데, 사실 그들이 진짜로 놀랬던 것은 단지 그 성적이 아니라 세계에서 처음 보는 광경, 즉 무섭게 빨간색 티셔츠에다 머리에는 치우천왕 같은 도깨비 불을 달고 전국의 거리를 가득 채우고 밤새 응원하던 그 붉은 악마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광경은 그 누구도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이상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저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뭐 요즘 밖에 나가면 젊은 친구들이 내가 이제 너무 늙고 못생겨서 피하고 무시하는 게 은근히 느껴져서 서러울 때가 있는데, 하지만 나에게는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 어마어마한 축제, 그 출렁이는 붉은 바닷속에 빠져 매 경기마다 드라마골로 극적으로 이기며 그때 응원 나온 모두가 고함치고 서로 울며 부둥켜 안으며 집단으로 흥분과 기쁨의 황홀경에 빠졌던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을 직관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혼자 우월감을 느끼며 위안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부자처럼 느껴집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연이어 초대박을 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배우들이 하나둘씩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부터 배우로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때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 국적의 허베이 스피리토가 삼성물산 소속 삼성 1호와 충돌하면서 무려 12,000kl가 넘는 원유가 그대로 바다로 유출되어 버린 끔찍한 환경사고가 터져버렸는데, 당연히 그 사고 직후 일단 태안군 앞바다에 있던 양식장과 어장은 모두 기름이 범벅이 되어 아예 손을 쓸 수도 없게 되었고, 게다가 조류를 따라 태안군에서 떠내려온 타르 덩어리들이 안면도와 군산을 넘어 이제 제주도에서까지 발견되는 등 당시까지 세계 기준으로 보아도 그때까지 벌어진 모든 해양 원유 유출 사고 중 압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사고였기 때문에 해외 언론들에서도 연일 앞다투어 당시 태안의 상황을 보도했었습니다. 그때 태안의 앞바다 해안가들은 해안가를 따라 까만 석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그냥 다 까만 기름밭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절대 다시 살릴 수 없는 죽은 바다, 죽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전문가들도 저 바다와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그나마 바다가 자정작용으로 정상화되는 데에는 정말 빠르면 20년, 어쩌면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소고기와 돼지고기, 그리고 야채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지만 해산물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민족인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식탁인 바다가 그렇게 오염되는 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 있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는 얼마 전 나라의 죽은 산들 또한 주말마다 하이모해주어 보란듯이 되살려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진 바로 다음 날부터 TV에서 뉴스를 본 시민들이 하나둘씩 태안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전문가들이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도 사고가 난 직후 첫 20일 동안 찾아와 기름을 닦은 사람들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12월이었습니다. 살을 베는 얼음 같은 바람이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송년회를 취소하고 대신 단체로 이곳에 기름 닦으러 온 회사원들, 가족들과 함께 매주마다 찾아온 자원봉사자들, 연락도 없이 그냥 혼자 찾아와 묵묵히 대열에 합류해 땀 흘리며 기름을 닦은 후 집으로 돌아갔던 총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그 까만 바닷가에 하얀 띠를 이루며 조금씩 기름을 닦아나갔고, 10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던 그 태안의 앞바다는 사고가 난 지 불과 9년 만에 언제 그런 사고가 있었냐는 듯 예전과 다름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바다로 회복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하얀 방제복을 깔맞춤에 입고는 마치 바닷가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빼곡히 들러붙어 기름을 닦고 있던 수천 수만의 그 무시무시한 백혈구 찔럿들의 모습을 보고는 옆나라 일본의 언론들에서는 저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모두 자발적으로 모인 일반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아마도 저들은 분명 한국 정부에서 연출하기 위해 고용한 엑스트라 배우들이라는 의심까지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세상 생긴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긴 대로 세상을 보는 법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대략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특별한 말버릇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우리라는 표현을 모든 곳에 밥 먹듯이 쓴다는 점입니다. 종종 이걸 두고 이건 영어의 we와 같은 말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전체가 마치 나 개인인 것처럼 나 개인을 전체와 동일시하는 표현인 반면, 영어의 we는 그냥 자기가 속한 한 집단을 뜻하는 복수형 군진 명사로, 그래서 영어의 그 의미로 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는 우리 마누라가 모두의 마누라가 되어버리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만 있으면 그게 뭐든 다 이겨내왔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갈밭으로 변해버린 국토 전체를 다시 푸른 나무들로 뒤덮고 장롱 속 돌반지를 꺼내 모아 안방에 들어온 나라의 빚쟁이를 내보냈고 빨간 흥이 파도치며 폭발하던 거리 응원으로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개최 축제를 세계 4위로 정말 쿨하게 장식했으며 전국에서 무려 200만 명의 무급 배우들을 동원해 다시는 살릴 수 없다던 그 바다에서 나오는 맛있는 해산물을 지금 다시 즐기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도 한국인이지만 내가 봐도 좀 많이 이상하면서도 진짜 자랑스럽고 또 엄청 멋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일수록 절대로 절망하거나 우울해하는 대신 우리가 누군지 또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든 절망적인 상황과 시기를 도대체 몇 번이나 쌈 싸먹듯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꼭 기억하고 그래서 이번 위기도 우리의 그 넘사벽의 단결력을 다시 또 발동하여 후딱 해치우고 다시 또 세계를 놀래킬 엄청난 회복력과 성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다시 또 한국이 한국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세계인들에게 빨리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올해 이 2025년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여러 예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예언에 의하면 2025년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엄청난 초강대국으로 올라서기 바로 직전 스스로를 자정하기 위한 마지막 커다란 진통을 겪은 다음 또 지난 5천년 동안 위쪽과 아래에서 끊임없이 괴롭힌 덕에 온갖 불행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이 그 길고 도 힘들었던 역사를 종결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대한 전 지구적 재앙으로 인해 완전히 리셋되어버린 이 지구에서 새로운 주인이자 최강대국으로 솟아오르는 그 격변의 시발점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 2025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격변의 과정에서 특히 옆나라 일본의 경우 차마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수준의 끔찍한 피해를 입고 말하자면 그 천연 방파제 3분의 2가 거대한 지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침몰해버리며 사실상 그 이후 국가가 사라져버리는 데다 또 위쪽 중국 역시 그 재앙의 과정과 피해로 인해 여러 나라로 급작스럽게 분열되어버리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 또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그 가운데 비교적 온전한 한반도만 남기고 한국의 아래 위가 전에 없던 큰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해가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점을 보았더니 그냥 나중에 의사가 된다 아니면 판사가 된다 같은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크면 무려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가족 모두 크게 흥분하며 제가 자라는 동안 다들 내심 기대를 꽤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보통 점이나 아니면 이런 예언 같은 것들도 그냥 흥미거리로만 즐길 뿐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다 잘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뒤에 소개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그냥 재밌거리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지금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그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바로 올해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 소름 끼치면서도 설레는 이야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게 국내외 불문 거의 모든 출처의 미래 예언들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엄청나게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점이 가장 대표적으로 공통적인 결말입니다. 대신 그게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는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며 지금과는 또 어나더 레벨의 진짜 초강대국으로 올라선다는 것인지 그런 디테일들에서는 예언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동서양 많은 예언자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는 미래에 말하자면 지금 미국과도 같은 초강대국 그러나 단지 힘만 강하고 부자 나라가 아닌 전 세계에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여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이끄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많은 예언들 모두 그 미래의 한국은 지금과 같은 남과 북 같은 건 없고 통일은 물론이고 일부 북쪽의 커다란 영토까지 회복한 지금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거대한 국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통일이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그 정확한 시점 또한 어쩌면 거의 당장 또는 최소한 지금부터 그리 멀지 않은 근미래인 것 또한 공통적으로 예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로 올해를 시작으로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게 될 미래이자 또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들부터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예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 바로 한밤중 해골물 드링킹 원효대사와 임진왜란 때 왜군 때려잡던 슈퍼파이터 사명대사, 그리고 바로 타노스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서로 존재했던 시기가 각각 1000년 그리고 500년이나 떨어져 있음에도 그들의 예언들은 서로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원효대사의 예언은 그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1967년 문무대왕 수종릉을 발굴하던 중 거기서 원효결사라는 그의 예언을 담은 16개의 석판이 발견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원효결사의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놀라운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원효대사는 서기 600년대 신라시대 승려입니다. 그는 고려 왕조의 출현과 그 말로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특히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나라의 왕과 선비들이 글만 숭상하며 힘을 천시하다 결국 임진년에 이르러 외 침략으로 강산이 초토화되고 나라의 온 국토가 피로 물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나아가 이후 먼 미래 경술년이 되면 나라가 다시 한번 외에게 침략을 당하는데 이때는 국가가 멸망한다고 예언하고 있으며, 정축년에 침략자들은 북쪽에 있는 큰 나라를 공격하며 운명을 재촉하게 되고 결국 을류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물러가게 될 것이나, 이 불행한 나라는 경인년과 신묘년 형제가 둘로 나뉘어 싸우며 결국 고각이 분단되어 민족이 둘로 나뉘는 슬픈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은 1000년 뒤 사명대사가 남긴 예언들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명대사는 정확한 시기는 남기지 않았지만 임진왜란을 겪은 직후에 2번의 망국의 위기를 또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다들 잘 알다시피 실제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찾아왔고 실제로 그때 조선은 국가가 뼈만 남긴 채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명대사는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 즉 16세기 후반부터 약 400년 후 조선의 운명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 다시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커다란 힘을 가진 강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대신 그 전에 외세에 의해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거기에 더해 같은 민족이 둘로 갈려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다 거의 죽다 살아나는 끔찍한 비극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들은 현재 모두 다 그대로 실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타너스님은 1913년 태어나 1983년 입적하신 아무래도 가장 최근의 인물이다 보니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재 진행형이며, 또 이미 생전에도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발발 예언 등 그 예지력이 매우 신통해서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던 분이셨는데, 참고로 현재 대전에 있는 국립묘지의 털을 잡아준 것도 바로 이 타너 스님입니다. 그는 아직 우리나라가 많이 배고팠던 지난 1970년대 우리가 근 미래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력한 경제 부국으로 올라설 것이며, 또한 문화적으로 전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한 1983년 이후 약 4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그 예언들은 모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타너 스님은 월악산 영봉 위에 달이 뜨고 그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이후 약 30년 후쯤 처음으로 여자 임금이 등장한다는 예언을 남긴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월악산 주변에는 물이 일체 없어서 사람들이 의아해했으나 1985년 충주댐이 들어서게 되면서 실제로 물이 생기며 달빛이 그곳에 비치게 되었고, 그 이후 29년 후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등장하여 그 사건 이후 타너 스님의 다른 예언들까지 크게 주목을 받으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예언들은 모두 다 대략 지금 2025년도부터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2025년이라는 시점은 해석하는 관점과 방법마다 좀 상이하긴 한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앞서 말한 그 최초 여자 대통령의 출연 시점이며 크게 그때부터 3년 또는 12년으로 해석돼요. 3년이면 이미 시점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12년 후인 바로 올해 2025년이 그 시점이라는 해석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자연재해가 시작됩니다. 이건 지축, 즉 지구의 중심축이 뒤틀리게 되는 현상 때문인데 세계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바다에서는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며 무엇보다 여기저기 땅이 가라앉고 솟아오르며 엄청난 양과 규모의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여파로 인해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사망을 하고 수많은 국가들이 나라의 기반시설이 완전히 파괴되는데 이때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곳 중 한 곳이 바로 일본이 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일단 섬으로 된 그 일본의 국토 중 무려 3분의 2가 강력한 지진들의 힘으로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고 또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땅 위 사람들 중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며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예언했는데 그는 그게 과거로부터 그들이 쌓아온 어떤 업보에 의해 벌어지는 끔찍한 결과로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지금도 그 아래의 땅은 그들을 빨아들여 잡아먹기 위해 지옥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경우 한국에게 의지하여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전 지구적인 난리 속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피해가 적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땅이 이 지구에서도 가장 오래된 땅이자 딱 지구의 지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사방이 뒤틀리고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우리 한반도는 단지 온전한 것뿐 아니라 오히려 서쪽 바다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오르며 영토가 넓어지기까지 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중국 또한 대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무척 클 것인데 중국은 그 피해들의 여파로 나라가 작은 나라들로 잘게 쪼개지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 중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타노스님은 그렇게 한번 세상이 리셋이 된 이후 한국은 즉시 통일이 되어 다시 한 국가를 이루는 나아가 북쪽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과거 발해의 영토까지도 다시 회복하여 거기다가 서해에 새로 융기한 땅까지 포함하여 지금과는 매우 다른 거대한 크기의 땅을 소유한 새로운 국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 이후 우리는 전 세계를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상상인지. 하지만 과거 1950년대 예언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며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도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마치 지금 미얀마 같은 위태롭고 힘없는 작은 나라가 수십 년 안에 세계 10대 경제 초강대국이 되고 세계인들이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이 만든 노래를 따라 부르며 그들의 음식이 연일 최고의 화제가 되고 또 그들의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 1위를 연일 장식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그들이 만든 차가 도로를 누비며 그게 경제든 스포츠든 아니면 문화든 뉴스에서 그들이 세계 1위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도 익숙한 그런 날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면 마찬가지로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신비로운 곳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 대해 또는 우리의 근원과 운명에 대해 사실 아는 것이 거의 없으며 과학은 그 겉표면만을 아주 조금 해석해주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 어떤 일이든 또는 어떤 기적이든 벌어질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부디 우리 또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그 예언들이 꼭 실현되어 우리가 다시 통일된 강력한 나라가 되어 세상을 호령하고 세계인 모두를 더 좋은 미래로 이끄는 그런 날이 곧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우리나라의 주요 먹거리 중 하나인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토요타를 제외한 일본의 3대 자동차 브랜드라고 불리는 혼다와 닛산 그리고 미쓰비시가 마치 합체 로봇이 서로 결합해 거대한 로봇을 완성하듯 한 회사로 합병해 곧 엄청난 규모를 가진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합병 작업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그때는 단숨에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가 태어나게 되는데, 한편 그 여파로 인해 현재 세계 3위이자 최근까지 정말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 기아가 4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 세 회사의 합병 비율은 닛산을 1로 보았을 때 혼다가 5, 미쓰비시가 0.4의 비율로 그 지분율을 나누어 갔습니다. 즉 100% 비율로 볼 때 혼다가 78%, 닛산 16%, 미쓰비시 6%가 되면 사실상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혼다가 중심이 되고 닛산이 가지고 있는 공장과 영업망이 거기에 보탬이 되는 구조이며, 미쓰비시야 원래 이전부터 이미 닛산이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함께 꼽사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즘 일본이 정말 바쁩니다. 우리나라가 잠시 주춤하는 이때를 노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게 뒤처져 있었던 반도체 산업도 최근 들어 대만과 함께 일본의 공장을 세우는 것 외 미국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일본 내 최대 규모의 종합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가 하면 아예 일본 최대 대기업들, 그러니까 토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NTT, NEC와 덴소 등 무려 8개의 대기업이 힘을 합쳐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제조 회사를 만드는 데 이어 미국 IBM과도 제휴 계약을 맺는 등 지난 1980년대 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을 가졌으나 이후 미국과 한국에게 그 시장을 내어준 그 꿈같은 전성기 시절을 다시 되찾기 위해 지금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외 우리나라의 주력이었던 배터리 분야에서도 최근 약 3년간 정말 미친 듯이 투자하고 합병하는 등 마치 물이 들어온 듯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 지난 20년, 특히 최근 10년 동안 사실 일본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자동차 분야에서 토요타 제외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있는 현대 기아를 따라잡기 위해 일본 최대 자동차 회사들의 합병이라는 엄청난 카드까지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합병의 표면적인 이유는 최근 들어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차 브랜드들의 약진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누가 중국 자동차를 살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해 생산은 총 3,016만 대, 그중 수출은 491만 대를 하면서 최대 생산, 최대 수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중국 안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팔고 타는 거라고 치부했을 것인데, 특히 그 가격 때문에 이제는 해외에서도 중국 차를 많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대부분이 다 전기차들이라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대략 내후년 정도 되면 이미 반도체도 일본에게 시장을 다 빼앗길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다가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이 자동차 시장까지 조만간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상황은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닌 듯 보입니다.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9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혼다에서 무려 1992년에 출시한 스포츠카입니다. 전설의 F1 드라이버 세나가 직접 튜닝을 한 차량으로 디자인도 지금 나와도 손색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그 성능은 더 뛰어났던 차입니다. 이게 요즘 놀림 많이 당하고 있는 닛산에서 당시 나오던 차입니다. 뭔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당시 마즈다에서 나온 차량으로 온통 각진 차가 대부분이었던 당시 시절을 생각하면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즈음 기름 적게 먹는 싸고 작은 차로 엄청난 돈을 축적한 토요타는 부동의 세계 1위 럭셔리차 벤츠를 향해 정면 승부를 도전하며 굉장히 뜬금없이 렉서스라는 고급 브랜드를 출범시켰는데, 이 또한 당시에도 출시 직후 엄청나게 성공했고 지금도 아주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90년대 우리 현대차입니다. 마치 어제 전역한 해병처럼 각이 살아있는 추억의 가크렌저가 아직 돌아다니고 있었고, 앞서 본 일본 스포츠카들에 비하면 매우 부끄러워지는 한국 최초의 스포츠카들인 스쿠프와 티브론이 있었으며, 그 외 엘란트라와 초기 소나타 등 솔직히 세계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챔피언들의 시작도 다 미약했듯 그랬던 현대가 이후 대략 20년을 지나 또는 약 30년이 지나고 나니 그 사이 이런 괴물 회사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대차는 예전처럼 단지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그 옛날 깡통차가 아닌, 이제는 시장을 선도하는 디자인과 무엇보다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이미 해외 시장에서 조만간 폭스바겐을 능가할 정도의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며 전 세계 탑3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1등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1등, 금메달 이런 것 아니면 대단치 않게 보는 면도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이렇게나 빨리 세계 3위로 올라오는 거 단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기적입니다. 게다가 또 이후 출범한 제네시스 브랜드 역시 사실 이보다 더 성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성공시켰고, 개인적으로 봐도 그 제네시스 세단이나 대형 SUV의 디자인, 특히 벤틀리를 무척 닮았다는 그 인테리어 디자인은 정말 벤츠 못지않게 굉장히 멋지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만약 같은 가격이라면 벤츠보다 제네시스를 타고 싶다는, 스스로도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생소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차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불과 20년 전 상황만 돌아봐도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의 상황, 특히 우리 한국차의 실력과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면 크게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저렇게 대기업들이 똘똘 뭉쳐 초대형 반도체 회사를 만들고, 또 일본 최고 자동차 회사들도 합병까지 해가며 한국 반도체 회사,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회사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면, 물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거나 무서운 것보다는 정말 우리나라가 그동안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이렇게 도전받는 상황이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 6월 혼다와 닛산의 합병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새로운 회사의 이름은 그냥 대장 혼다의 이름을 따서 혼다로 통일하든, 아니면 혼다 닛산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더 복잡하고 촌스러운 혼다 닛산으로 갔으면 하지만, 어찌되었던 그 합병 후 덩치도 덩치인데다가 지금 칼을 갈고 있는 혼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혼다는 어떤 면에서 토요타보다도 더 무서운 상당히 실력이 있는 최고 기술자들의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 대충 준비하고 덤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또 이 자동차도 그렇고 대략 이 30년 만에 다시 한번 국가의 명운을 가르기 위해 한국과 일본 사이 크게 피 터지게 한판 벌어지는 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잘 준비하여 우리가 늘 그래왔듯 다시 한번 그 위기를 멋진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